안녕하십니까. 옛길박물관에 근무하는 조영득입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주로 길과 관련된 각종 콘텐츠를 전시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따라서 박물관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 괴나리 보찜입니다. 이 괴나리 보찜은 사람들이 길을 갈 때 항상 등에 지고 다니는 것들인데, 그 안에는 등에 지고 쉽게 이동할 수 있게 작은 물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휴대용 지도인데 수진본 지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이 호패입니다. 신분증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선비들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좁쌀책이라고 하는 수진본 책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 수진본이라고 하는 말은 소매 속에 넣었다는 뜻인데, 이런 책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 2021년 옛길박물관의 특별기획전 나의 고향 문경의 문화재가 전시되고 있는 전시실입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지난 2019년에 문화재로 지정된 사근도 형지안과 2020년에 문화재로 지정된 옥소고 등이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저랑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유물은 더 코리안 레포지터리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국내 최초로 악보로 기록되어 있는 아리랑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문경 세제 아리랑입니다. 이것을 채록한 분은 호머 헐버트라고 이 미국인 선교사가 채록한 아리랑이 실려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유물은 문경 옥소고입니다. 이 문경 옥소고는 옥소 권섭 선생이 기록하신 문집입니다. 그런데 이 옥소 권섭 선생이 굉장히 특이한 분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서 벼슬살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전국을 여행하면서 다니셨습니다. 이분이 40대 이후에 문경 화지동, 지금 당포리에서 정착하셔서 그분의 그 문집 초고본이 2020년 12월에 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이 옥소 권섭 선생이 전국을 다니면서 기록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문경본이 17책인데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54호로 지정이 되는데, 이 외에도 저희 옛길박물관에서는 한 책을 더 수집을 해서 총 18책을 소장을 하고 있고요. 이 옥소 권섭 선생이야말로 조선시대 후기 최고의 여행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곳은 2004년에 출토된 평산신시묘 출토복식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2004년에 산양면에서 출토가 되었는데요. 장수항씨 문중의 시집가신 평산신씨 할머니의 복식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굉장히 커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전시된 곳은 사근도 형지안입니다. 이 사근도 형지안은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큰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요. 이 사근도 형지안은 1747년도에 작성된 형지안입니다. 어떤 일의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기록한 자료를 형지안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가운데 역과 관련된 형지안은 전 세계에 지금 4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에 있는 유일한 형지안으로서 사근도 형지안이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근도 형지안을 통해서 당시 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 구성이라든지 인원을 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근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함양, 하동 일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이 사근도 형지안과 문경 옥소고의 문화재 지정 과정입니다. 문경 옥소고는 지난 1997년에 박물관에 수집이 된 다음에 약 2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박물관에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2018년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고 2020년에 문화재 지정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근도 형지안의 경우에는 2015년에 수집이 되어서 17년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해서 2019년에 문화재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곳은 우리나라의 옛길과 옛지도 관련 전시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옛지도는 1402년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시작으로 해서 학부 편집국에서 대한전도까지 조선시대 내도록 그런 지도들이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의 옛길이 대개 9개 정도의 큰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전시해놨습니다. 특히 문경의 경우에는 영남대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은 모전 흥기첩에 실려있는 공생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옥소 권섭 선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옥소 권섭 선생의 손자인 권신흥 선생이 그렸던 그림인데 이 꿈속에서 나타난 모습들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예술성이 뛰어나서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2층은 대개 문경세제 관련 전시, 문경세제를 지나갔던 각종 많은 사람들에 관한 컨텐츠, 그 다음에 길을 직접 많이 다녔던 사람들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곳이 토끼비리입니다. 이 토끼비리는 굉장히 험한 길로 유명했는데 관갑천 잔도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관갑의 잔도라고 별동 윤상 선생의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보면은 험한 산길은 양의 창자와도 같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토끼비리가 그 당시에도 얼마나 험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경세제는 영남대로 백두대간을 넘는 가장 높고 험한 고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남권과 이 기호권, 경기도권, 충청도권의 문화가 서로 만나는 그런 지점이었고 국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지였습니다. 이 문경세제의 세제는 뭐 새도 날아가기 힘든 고개, 풀이 많이 나는 고개, 하늘재와 이우리재 사이의 고개, 또 하나가 새로 난 고개다 라는 뜻으로도 세제라고 쓰였는데요. 자, 문경세제 안에는 유적이나 유물이 많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관문 유적입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관문을 쌓았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1, 2, 3관문입니다. 특히 조국관이 선조 때 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관문이나 1관문은 숙종임금 때 동시에 축성이 됩니다. 그래서 문경세제는 3개의 관문을 넘어야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경세제에 많은 사연이 있다 보니까 문경세제를 노래한 시인, 소설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김주영 작가의 객주에서는 문경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비석 작가는 문경세제를 배경으로 해서 의적 일지매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로시인 신경림 선생이 세제라는 시를 통해서 문경세제를 노래하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문경세제를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입니다. 한양을 가기 위해 넘어가는 큰 고개가 회계점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문경세제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중령을 거쳐가면은 쭉쭉 미끄러진다고 해서, 추풍령을 넘어가면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고. 문경세제의 경우에는 문희경서라고 해서 문경, 경사스러운 말을 듣는다 라고 해서 문경세제를 많이 이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문경세제를 거쳐서 서울을 가면은 약 14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부산에서. 그리고 중령을 거쳐가면은 약 16일, 추풍령을 거쳐가면은 약 15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문경세제를 이용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장원급제를 했던 사람들의 장원급제길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3.16가라는 자료에 보면은 과거에 급제했던 선비들이 어사화를 쓰고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여행자들이 여행을 할 때 주막에 들르게 됩니다. 주막에서 숙식을 해결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주막에서는 음식만 제공을 했고 침구를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괴나리 보찜에 이불과 베개도 함께 넣어가지고 다녔습니다. 자, 문경세제는 영남대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영남대로는 조선이 세워지면서 이제 새로운 윤곽이 드러나는 교통로인데, 특히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한양을 중심으로 한 X자형 간선도로망이 만들어집니다. 이 옛날에도 영남과 중부지방 사이에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그런 큰 도로는 없었는데요. 한양과 동래를 연결하는 그 간선도로의 노선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남대로인데요. 특히 영남대로가 통과한 지역은 조선시대에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 됩니다. 전통도시 10대 도시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양에서 광주, 이천, 충주를 거쳐서 문경, 대구, 부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남대로 상에는 각종 역과 원이 존재했습니다. 역이나 원은 여행자들이 쉬어갈 수 있고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곳인데 관에서 운영하던 관공서였죠. 문경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역이 유곡역이고 문경 세제 안에도 조령원이나 동화원 같은 각종 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자, 길 위에는 과거 시험을 보러 다니는 선비들만 지나다닌 것은 아닙니다. 물류가 유통이 되죠. 이 물류 유통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보부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 많은 물화를 유통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지리지들이 편찬되는데요. 조선 전기에는 주로 관찬지리서라 그래서 관에서 지리서를 편찬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이 여기 지금 있는 신증 동국여지 승람 같은 것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른바 사찬읍지라고 해서 지역에서 직접 읍지 내지는 지리지를 편찬을 합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와 중기, 전기의 양상이 크게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길 위에는 사연도 많았습니다. 특히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길을 이용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상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1717년에 안동의 사빈서원이 철폐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안동에서 이것을 대책을 논의하고 상소를 올리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안동을 출발해서 문경 세제를 거쳐가지고 약 8일 후에 이제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되죠. 해를 넘겨서 2월 6일에 조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 해석을 결국에 받아내게 됩니다. 2개월 가량의 이제 여행길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해 놓은 사연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소 같은 공적인 여행 이외에도 사적인 여행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산수를 유람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일들도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비들이 자신들의 여행기를 남기게 됩니다. 심지어 퇴계 이황 선생의 문집에도 문경 세제를 노래하는 시들이 실려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신을 따라서 해외 여행을 한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옛길 박물관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많은 콘텐츠와 사연들을 발굴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자료와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